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연호진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원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다 나랑입니다. 네, 오늘 한 분이 결석이에요. 영원지혜님이 아프시다고. 네, 영원지혜님이 생리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오늘 그런 것까지 출근을 밝혀도 돼요? 못하셨어요. 뭐 생리통이 뭐 감기나 비슷한 건데 뭐 못 밝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휴, 그래서 굉장히 허전해요, 저 지금. 그렇죠. 네 사람 있다가 딱 세 사람 있으니까. 오늘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 2분동 다 되셨습니까? 예. 우아 시작해볼게요. 예.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네. 너무 작아서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나 속삭인 건데. 이제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이 이제 전기장판이 슬금슬금 이불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튼도 바꾸고 옷도 여며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겨울도 머지 않을 거라는데 올겨울 또 유난히 춥대요. 어떻게 겨울 준비를 되셨어요? 저는 월동 준비로 이사를 갑니다. 언제 해야 돼요? 11월 말에 이사 가는데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일산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좋아진 것도 있어요. 지금 집이 중앙난방이거든요. 네,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라서 4년 동안 너무 춥게 살았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거실에 나오면 재채기부터 한 두세 차례 하고 늘 재채기로 아침을 겨울이면 시작을 했는데 이사 가는 집은 지역 난방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지낼 생각에 겨울이 기대됩니다. 근데 지역 난방이 결코 따뜻하진 않아요. 이게 저도 이제 지역 난방 하는 집에 사는데 지금요? 예. 근데 지역 난방이요. 웃긴 게 이게 바닥이 절대 이게 절절 끓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이제 온기만 딱 느낄 정도로. 그게 집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음. 정말 집마다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여름 정말 에어컨 없이 버텼잖아요. 그래서 전기료가 7,500원 나왔어요. 저 이번 달에 3,500원 나왔어요. 할인돼서. 근데 벌써 전 보일러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복은 아직? 내복은 아래는 살짝 약간 도톰한 뭘 입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름엔 7,500원이지만 겨울에는 뭐 75,000원 혹은 175,000원 이렇게 될 거라고 난방비. 보고요. 그래도 난방비를 벌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금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박근혜 참사라고 부르는데 박근혜 참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빨리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인 한 명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겨울이 춥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가지고 들었던 생각이 집회 조금만 줄어라. 그 생각을 했는데 집회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사실 제가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정말 밤에 누워있다가 새벽에 좀 눈물이 나던데 다들 87년이든 민주화 운동들을 좀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때 거리에 섰을 때나 구속이 되어 있을 때 저는 사실은 청년들이 다시 시국선언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없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30년이 흐른 지금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시 거리에 서고 잡혀가고 절규하고 거기에 청년 실업으로 매일 일상을 보내고 너무너무 미안해서 사실은 그 자리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차피 섰으면 나도 먼저 서서 그 친구들이 다치기 전에 내가 먼저 다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결심으로 당에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하고 거국 중립내각 거부한다 이러는데 당연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이 하야를 원하면
정치권이 나서서 그 문제를 바로 그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국민이 탄핵을 원하면 전 정치권이 뒤에 서지 말고 함께 그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치가 용기를 내야 되는 시점이다. 정말 그래서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꼭 정치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뭐 하야를 하던 탄핵을 하던 어쨌든지 간에 60일 내에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국민적 분노가 정말 이거는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했고 어떻게 되든 간에 60일 안에 우리 대통령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국정 공백을 가장 줄이는 방법일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예. 그 1년을 어떻게 버텨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고 나는 네. 1년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아우. 아니 저는 국가가 피해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적 트라우마 생겨요. 근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계속 박근혜가 이용당하고 아니 있다는 제 불쌍한 아니 이용 당한 게 지금 잘못인 거예요. 이용 당한 게.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시장에 갔는데 음. 시장 이제 올해 시장 반찬 가게 하시던 할머니께서 아이고 애국처녀 박근혜를 최순실이 다 못된 년이 다 망가뜨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야 수미야 아직도 애국처녀다.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메시지 저한테 보냈어요. 아, 전 그조차도 또한 그런 분들도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오신 분들이어서 존중하면서 어쨌든 다수결에 의해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저는 야당이 용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사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여성 비하가 빠지지 않더군요. 뭐라고 응? 뭐 여자가 그래 대통령이 되더니 나라가 이 모양이다라는 말과 최순실 뭐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아줌마였잖아. 막 거의 다 이런 팔선녀까지. 여러 발언들이 또 나오고 있더군요. 아유, 참. 근데 그게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특정적인 어떤 특질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진 그럼요. 않은데 그러지 않은데 분노가 그냥 아무데나 막 집어 던지고 그런 있는 거죠, 식으로 화살을. 되는 거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뭐가 문제고 그다음에 뭐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말 이번에야말로 저희는 시민혁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죄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개판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그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집권을 하고 또 집권을 하면서 그 배를 불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아, 근데 어쨌든 이번 겨울은 거리에서 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기 중입니다. 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나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 중원수미님은 되게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듯이. 예. 아니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면서 여러분 불온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 오르시려면 불온해 주십시오라는 말할 때마다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우리 너무 힘이 들어서 불온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친구들 가슴 속에 맺혔던 분노를 지금 좀 봐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획기적인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불온해지는 것보다는 제가 바랬던 것은 정말 전 세계 우주를 꿈꾸면서 저는 불온한 도전을 하는 그런 걸 더 바랬어요. 근데 그걸 못 만들어 줬구나 하니까 날개를 달아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사슬도 벗겨내주지 못한
제가 486 이론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이론으로서의 미안함, 참담함, 모멸감 이런 게 한 2, 3일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수미야 와와 이러면서 차근차근 같이 하자. 그렇게 지금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86의 일원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무게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일종의 권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486이 기득권에 그러니까 잘한 건 기득권에 저항한 거고요. 못한 건 기득권을 빼앗아서 그걸 기득권을 유지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선아 교수가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1963년생.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1960년, 61년, 63년, 64년, 65년 여기 60년생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좀 쭉 봤어요. 권력이 있어요. 근데 이 권력을 미래를 위해서 던지지 못하는 거죠. 전 우리가 쥐고 있는 이러한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전 우리 세대 내에서는 분명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한테 우리도 힘들었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세대에서 힘들었죠. 저도 힘든 거 얘기하면 할 말 많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그래도 우린 기뻤잖아요. 희망도 있고 벽을 넘었으니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면 그 벽을 넘어선 그 새로운 세계를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보고 있으면 뭐해. 자기만 좋아. 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공개적으로 뭘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 가슴속에 그러한 반성과 성찰을 가지고 정말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 생이 남았는지 뭐 10년 남은 사람, 20년 남은 30년 사람 더 있겠지만 나이 수명에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 한번 다시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심정. 그냥 현재를 위해서. 네.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네.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그냥 개그장 떼고 예. 좀 일어납시다. 네. 예, 그래요. 겨울 집회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요. 최근 노동계 핫 이슈예요. 근데 네. 이게 과연 핫 이슈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큰 일이 대한민국을 덮쳐왔기 네.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예. 바로 성과 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입니다. 이게 지금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이 문제로 지금 한 달 넘게 파업을 하고 있어요. 한 달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지금 다룰 게 너무 많아서 하나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지하철, 철도, 가스, 의료, 전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파업을 하고 있고 지금 몇몇 곳들은 파업을 종료를 했지만 아직도 예.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파업하면은 이제 철도나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 파업을 하면 언론들이 단골로 쓰는 멘트가 뭐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황색 언론들은 여전히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엔 시민들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죠? 네.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만들어졌는데요. 불편해도 괜찮아.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공공부문 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해화역, 광주역, 개봉역, 당산역 등 수많은 역사와 또 대학교 캠퍼스 안에도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들이 붙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정부의 불법 파업 프레임에 속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이번 파업으로 지킬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거거든요.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번 파업이 성과 연봉제하고 저성과자 해고가 사내로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한 겁니다. 예, 이 성과 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출생지가 어디냐면요. 작년에 정부가 그렇게 노동개혁
계약이라고 주장을 했던 노동계약 중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거 또 어떻게 된 얘기였는지 잠깐. 맨 예. 처음에 확산된 거 임금 피크제였죠. 그 2년 전에 원래 사실은 이 정년퇴직제 통과시키면서 우리들이 임금 체계 개편에 합의했었던 것은 어쨌든 노사 합의로 혹여 부담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임금 체계 방식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정도로 넣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정부는 임금 피크제 조항이다. 거기다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처음에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때 첫 번째 프레임이 아버지 어머니가 욕심 부려서 아들 딸 일자리 빼앗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프레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노총 등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9.15 기억하실지 모르요 9.15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걸 그렇죠. 만들어내죠. 거기서 노동 5법하고 그 다음에 지침 2개. 그 지침이 주로 이제 저성과자 해고. 그땐 쉬운 해고라고 불렸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 계약을 하고 근데 그게 안 먹혔잖아요. 국회에서 완전히 완전히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묶었어요. 법안 소위에서 3개월을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자동 폐기가 됐더니 그걸 알았는지 작년 12월 30일 날 일방적으로 정부가 사실은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 발표했었던 것이 저성과 해고 취업규칙 변경 양대 지침. 그래서 2015년 12월 30일 날 이거 노동법 통과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전면적으로 이거 쉬운 해고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성과자 해고가 아니라 성과연봉제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실제로 공공부분에 있어서 경영성과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요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개혁이 필요한 건 맞아요. 네. 네, 개혁이 필요한 건 맞는데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노동 환경과 그다음 고임금으로 구성된 1차 시장이 있고 나쁜 노동 환경과 저임금으로 구성된 2차 시장. 이게 노동 시장이 완전히 양분이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노동 시장을 넘나드는 사다리가 매우 좁고 비좁습니다. 근데 이 2차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비정규직 문제와 여성, 청년, 노인 일자리 문제 등 시급한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 해법이라고 내놓은 게 사실은 그 노동 개혁 5대 법안 요거였는데 이게 내용이 정말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죠. 이게 그래서 저는 주술과 개혁이 있었던 거구나. 이제야 이해되는. 이제야 이게 주술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강한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술은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기간제법하고 파견법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1% 재벌 대기업이 예전에는 고용계약을 하고 지배를 했어요. 고용계약을 하면 그래도 임금 및 근로조건이라든가 사회보장은 되니까. 근데 최근에 고용계약 없이 지배해요. 그걸 사업계약 혹은 하청 혹은 파견 프랜차이징 혹은 수수료계약 개인 사업자로 계약, 이걸 사업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제가 고용계약을 사업계약으로 대처를 하고 임금 정책을 가격 정책으로 바꾸어서 지배해요, 실제로. 그래서 재벌은 정말 거의 100%가 다른 직원이거나 개인 사업자야. 백화점이 그런 거거든요. 완벽하게 지배하잖아요. 롯데나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부의 입법이 바로 그런 재벌의 지배, 고용계약 없는 지배를 확장시키겠다. 그래서 기간제는 더 쓰게 하고 파견은 뭐냐면요. 파견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견과 파견 아닌 것을 구분을 하고 파견을 파견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나머지 파견 아닌 건 사업계약을 해서 무조건 합법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불법으로 파견과 불법 파견으로 나눈 게 아니라 파견과 파견 아닌 걸로 나눠서 불법 파견을 사실 합법 파견으로 만들고 이런 하청, 수수료 계약 이런 거 확대시키는 것. 그래서 아까
이 연호준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시장 혹은 저는 이게 수수료 계약 시장, 근로자도 아닌 시장, 비정규직보다 더 심한 노동을 만들어내는 시장을 확대시키는 법. 이게 정경련의 민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죠. 그래요. 기간제법하고 파견법 개정 외에도 몇 가지가 더 네. 있었어요. 네, 근로시간 단축이라면서 사실상 이게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액수를 조금 늘리고 그리고 대상자를 축소를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예. 그리고 임금 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등이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으로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입니다. 네. 근데 한 주에 12시간의 연장 근무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쟁점이 생깁니다. 노동계는 한 주가 휴일을 포함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해서 일주 7일. 예, 근데 고용노동부는 휴일을 제외한다고 얘기를 해요. 일주는 5일이다. 예, 그래서 휴일 근로로 이제 16시간은 별도로 합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 휴일 16시간을 더해갖고 일주일에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라고 행정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노동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52시간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지금 개정법에서는 52시간까지만 허용을 한다라고 해놓고서 8시간 휴일 근로를 별도로 추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 이제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해놓고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완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 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지 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생각을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근데 이걸 행정해석을 수정하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노동부 행정해석이에요. 별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는 게 네. 법은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해석만 이 수정을 하면 될 일을 노동부가 버티고 있는 게 하나고요. 거기다 아까 고용보험법 말씀드렸는데 고용보험법 이렇게 바꾸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실직을 했을 때 그래도 최저임금은 90% 정도까지 최퇴전도 뭐 120, 요 정도까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 그러니까 얼마나 사라지냐. 170만 명의 권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래서 노동법 개혁이고요. 유일하게 하나 괜찮으면 출퇴근 산재. 아, 그죠. 예, 그것만 하나. 근데 그거 아직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네. 끼워넣기 한 거잖아요. 끼워넣기예요. 원래부터 그걸 바꿨어야 되는데 네. 여태까지 계속 안 바꾸고 뭉개고 있다가 그제서야 이제 집어넣으면서 그러니까 세모녀법 기억하실지 모르. 왜 세모녀법이 문제가 되냐면 세모녀가 돌아가신 이유가 첫 번째로 어머님이 출퇴근 산재를 당했어요. 근데 산재로 인정이 안 됐어. 산재로만 인정이 됐어도 돈이 나왔을 거거든요. 맞아.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근로기록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청시장, 2차 노동시장 뭐 이런 이 가사 도우미나 뭐 하여튼 파견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근로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보장 대상이 안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복지법 이전에 노동법을 확대시켜주면 해결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런 아버지 어머니들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 뺏기니 임금 뺏기제에서 청년 일자리 늘리자. 이것도 거짓말이었거든요. 실제 청년 일자리 안 늘어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한 돈을 다 일자리로 쓴다는 전제 하에서도 청년 일자리 안 늘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이 일은 시키는데 임금만 조금 주면 되는데 네, 완전 거기 꽃놀이패죠. 누구를 갖다가 더 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꽃놀이패요 이게. 정말 꽃놀이패예요. 참 이제 내용의 이제 면면을 살펴보면은 노동자를 살리는 노동 개혁이 아니라 그냥 죽이는 노동 계약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데요. 근데 이 법안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출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경련 고충 처리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핵심 사항을 들여다보면 경영자 단체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한 입법,
이거든요. 2014년 규제 기요틴 민간 합동회의 과제 접수 목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시사상식 나갑니다. 기요틴. 기요틴. 네, 기요틴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단번에 처리한다는 의미래요. 단두대. 네, 1980년대 일부 유럽 국가가 대규모로 규제 철폐를 단행하면서 붙인 명칭인데요. 이 기요틴이라는 것이 본래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때 당시 사용되던 처형 기구 단두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리 앙뚜아네트나 뭐 루이 16세나 다 거기다 목이 날라갔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정부와 경영자 단체들이 모여서 이 규제 기요틴 민간 합동 회의를 하는데요. 2014년 과제 접수 목록을 보면요. 가장 쟁점이 되는 기간제법 기간 연장, 파견 확대 이런 것들이 전경련의 민원 사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두 개가 이게 정경련의 민원 사항이었던 거고요. 만약에 저 두 가지가 이제 먼저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 헬게이트가 정말 더 크게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대는 아르바이트하고 35 넘으면은 비정규직 기간 길어져 갖고 4년 동안 맨날 전전하다가 55살 넘으면 파견직으로 죽을 때까지. 그 재밌는 거는 이제 작년 9월 15일에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가 됐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16일에 새누리당이 이를 근거로 5대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에 대응하는 분들 엄청 바쁘셨던 것 같아요. 어때요? 국회 어땠습니까? 그때 다시 떠올리면 이제 저희들 상황은 정기국회 때 그러니까 12월까지 일단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2016년 다시 한번 2월에 임시국회가 있기 때문에 2월 국회까지가 막으면 그다음이 총선이어서 사실은 더 이상 어렵다. 그럼 이제 2월까지 막아야 되는데 이게 선거와 결합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어려웠던 게 제가 법안 소위를 내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지역 분들께 제가 법안 소위는 불참할 수 없습니다. 혼자라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 다 지역에 가게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혼자라도 막 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특히 저는 그 당시 이제 환노위 같이 했던 의원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우원식 의원님, 뭐 심상정 의원님, 장하나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 다 있었는데 특히 김용주 위원장님까지 가장 긴박했던 위험했던 건 뭐냐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청와대에서 당 대표, 당 지도부한테 강하게 노동법 협의를 요구했을 때예요. 그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원내대표나 당 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버리면 환노위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영주 한노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는 법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노위 간사였던 이인영 의원이 저한테는 어쨌든 그대는 법안 소위에서 막아라. 상위의 일은 내가 이 삭발이라도 해서 막는다. 실제 그랬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갑자기 이인영 의원님 삭발한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해지죠.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그러니까 한 상임위가 굉장히 똘똘 뭉쳐 있으면 당 지도부도 그 의사를 따라주세요. 아무리 압박이 심해도 그건 됐고. 근데 두 번째 불안했던 게 직권상정이었어요. 직권상정을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테러법만 직권상정할 건지 아니면 패키지로 직권상정할 건지 때문에도 걱정했어요. 직권상정이 되면 이건 막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저는 뭐 정의화 의장님 되게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정의화 의장님이 어쨌든 나름 마지막까지 버텼던 걸로 전 기억해요. 왜 그분이 마지막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정가에서는 엄청난 압박, 특히 가족, 아들에 대한 뭐 공격까지 있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공격은 감당을 하는데 가족에 대한 공격은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최순실이었다면 뭐 가능한 이 것이었겠구나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래도 여당에서도 일부 어쨌든 좀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전혀
없지는 않아서 직권상정 없이 폐기될 수 있었죠. 그래서 20대 국회 때는 저는 사실은 워낙 논쟁도 많이 했고 거기서 우리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국회 때는 노동법 개혁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유일하게 은수미 유일하게 잘한 거. 저는 노동법 개혁 막아내는데 제가 1등 공신이었다고 스스로 얘기해요. 아니 근데 왜 유일하게 잘한 거라 그러세요? 아니,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건 관철시킨 게 별로 없잖아요. 필리버스터는 국민이 만들어 주셨던 거고 해서 그래도 관철시켰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유일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람이 너무 겸손해도 안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폐기가 되었던 놈을 이제 정부가 미련을 못 버렸어요. 거의 이거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밀어붙였던 그런 느낌인데 일단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파견법에 엄청난 집착증을 보였어요. 정부가 이제 파견법에 집착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이건 뭐 거의 병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킨집 사장님들 전부 재취업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뭐 파견법이 사이다법이니 뭐 이러면서 엄청 뻐꾸기를 날렸어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대본에는 어휴 고구마 같은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제가 고구마를 좋아해서 아 이건 정말 고구마에 대한 모독이야. 네. 저는 이게 그냥 뻐꾸기만 날린 거 아니었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이거 돈 든 거예요. 맞아. 50억 이상 홍보비 들었어요. 뭐 전체 홍보비를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하게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광고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광고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게요. 그냥 그 광고를 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기사를 쓰게 해서 광고를 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기사까지를 해서 패키지 광고를 받는 모양이에요. 광고 용역을. 그래서 마치 뭐 매경이나 서경이나 특히 경제지에 노동법 관련해서 친노동법 무슨 기사 난 거 있잖아요. 그 상당수가 실제로는 용역을 준 거예요. 요걸 한정희 의원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비용까지 들면 50억 이상이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고비 그냥 제대로 쓰자고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하거나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하는 걸로 전 쓰자 그거예요. 아 진짜 저 너무 웃긴 게 있잖아요.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근로감독관이 모자라서 안 된다. 근로감독관이 업무가 너무 하중이 돼서 안 된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테레비를 보다가 인도의 재판 얘기를 잠깐 봤어요. 예. 근데 인도가 너무 웃긴 게 판사가 모자라가지고 재판을 대대손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판사는 나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쓰러질 듯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창고에 쌓여있는 사건 파일들을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정말 무슨 30평 아파트 같은 그런 창고에 잔뜩 쌓여있는 서류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네. 안 하는 거죠. 거기도 카스트 사회나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판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도 더 뽑거나 충원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을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죠.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돌아요. 정경련 쪽에서 근로감독관 충원하는 걸 막고 있다. 저는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다. 응.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말. 온갖 로비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파견 대상 확대와 일자리 증가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다시 그렇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파견법과 일자리 증가 사이에 관계가 없고 파견법 확대하고 죽음 사이에선 관계가 있다. 아 맞아요. 하청이나 파견 노동자들이 요즘 대부분 죽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삼성 겔 노트 만든 노동자들 벌써 6명째인가요? 그 3차 하청에서 그것도 파견 노동자였어요. 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을 써야 되는데 그게 메탄올을 메탄올을 쓴 써서 거죠. 그래요. 더 값싸다는 이유로. 음. 그러니까 갤로트가 많이 팔릴수록 노동자는 죽어가는. 그 문제가 이렇게 계속 간접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예.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그거를 시스템을 잡아내질 못해요. 예. 시스템상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시스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는 거를 다 차단을 해버리고 무조건 하청이 잘못했다. 가장 약자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점점 큰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예. 국회도 국회지만 어쨌든 지금 일반 시민들의 반발이 엄청 났어요. 예. 예. 결국 이렇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와중에 정부가 올해 1월 22일에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2대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공정인사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정인사. 이었고요. 공정인사. 과연 공정인사였을까요? 네. 작업 공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공정인사가 사실은 쉬운 해고 지침과 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 해고를 도입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꽤 엄격한 편이거든요.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리해고, 징계해고 두 가지뿐이다 보니까 경영계가 그동안 해고의 경직성이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이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일반 해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결국 이 공정인사 지침은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의 제정 근거를 마련을 한 거네요. 그리고 정부는 일반 해고를 도입을 하면서 일상적인 평가와 임금을 연동하는 성과연봉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완성되는 거죠. 내 맘대로 평가하고 내 맘대로 임금 주고 내 맘대로 해고하는 그런 시스템. 네. 자, 근데 이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가 남았어요. 네. 바로 취업규칙 변경 네. 절차가 남은 건데요. 정부가 내린 다른 한 가지 지침이 또 바로 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겁니다. 현행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한 변경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문제는 정부가 이 엄청난 임금체계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동의가 없어도 된다. 지침을 내린 겁니다. 엄청나네요. 아, 지침이 무슨 법 위에 있어요. 이러다가 그냥 헌법 꼭대기에 올라앉을 판이에요. 그래서 요즘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헌법 위에 지침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아, 가이드라인 위에 주술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그 위에 교수님 계시죠. 네. 이게 너무 참담한 아, 그러니까 얘기인데 어쨌든 법이 무력화됐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인권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논란이 됐는데 그 논란이 된 인권위조차도 좀 그러지 말자. 이게 2대 지침이 이러저러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악용될 수 있고 근로기준 법의 취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의 그 지적을 해요. 오직 하면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가 원래 취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인권위조차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저것도 이 기준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전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국가인권위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항상 아쉬운 게 강제력? 네, 강제력이 하나도 없죠. 없죠. 강제력이 없고 말 그대로 정말 권고일 뿐이라는 사실이 늘 안타깝고요. 그것도 이제 정부가 참 빠른 게 지난 1월 22일에 이 지침을 발표를 하고 네. 6일 후에 1월 28일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내립니다. 근데 브레이크 없이 막 굴러가요. 네. 그리고 제1선에 기획재정부가 깃발 들고 뛰어가고 있죠. 네. 기획재정부는 권고안 발표 후 약 4개월 반 만에 120개 공공기관 모두에게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성과주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파죽지세요. 네. 이쯤 되면 뭐 100만 대군 이게 우르르 몰려오는 느낌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도 비슷한데요. 음. 한 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임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호봉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 한국과 일본에 있다. 이 호봉제가 뭐냐면 젊었을 때는 능력보다 일하는 것보다 적게 받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00 받아야 되는 한 1,500 받아. 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숙련도는 늘지만 힘이 좀 딸려서 그럴 때는 이 사실은 일은 좀 적게 하면서도 뭐 그에 적당한 혹은 그 이상의 임금을 받아서 젊었을 때 못 받는 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전체로 보면 사실은 적절한 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고 근데 이것을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전제가 어쨌든 평생을 한 그렇죠. 직장에서 예,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일을 해야 직접 된다. 개념에서 들어온 거예요. 음. 이게 그게 이제 호봉제고요. 그 지금 호봉제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게 이 체계제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이유는 다른 연봉 체계로 대부분 대체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체계는 거의 무너졌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게 직무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든 저기 아주 작은 보고소에서 일하는 간호사든 간호사면 임금이 같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차별이에요. 그게 보통 이제 노동조합이 발달이 돼 있고 예, 예. 산별 교섭이 가능한 그런 거기서는 나라들에서 직무급 나타나는 교섭을 특성이죠.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요 일자리를 1단계에 넣을 건지 10단계에 넣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각 단계별로 최저임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직무별로 또 최저임금이 있어요. 그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그래서 최저임금이 높은 대로 이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가면 거긴 좀 고임금이 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각 직무별로 임금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직무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와 합의가 다른데 어쨌든 그 직무급에 수십 년간 익숙해져 왔어요. 이 사람들은. 요게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게 직무급, 그다음에 영미 자본주의에서 발달한 게 성과급인데 이 성과급도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영미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자기들의 문제를 이제 스스로 그렇죠.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해서 직무호봉, 성과급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들 섞어서 쓰고 있고 또한 노사 합의로 하지 정부가 나서서 성과주의해 이런 데는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이제 호봉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평생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안정감을 줄 수 예. 있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경력이 쌓일수록 조금 더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여성계 쪽에서는 이제 직무급제와 좀 연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직무급을 너무 섣불리 도입을 하게 되면은 노조가 교섭력이 없고 그리고 누가 그 교섭을 대신하거나 직무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위험 요소가 높은 건 사실이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 봐요. 왜냐하면 원래 직무급이 처음에 도입될 때는 이 임금 격차 대중소기업 혹은 재벌 대기업 같은 게 없어서 노동시장이 좀 평평할 때 도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1% 재벌 대기업의 에 대한 특히 5대 그룹에 대한 GDP 의존도가 60%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직무급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무급은 상당히 어렵다. 여전히 호봉제를 좀 더 완화하거나 다른 것들을 좀 결합시키는 방식, 인센티브를 약간 더 결합하는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재벌 1%의 그 지배력을 줄여가지고 이 노동시장을 가급적이면 평평하게 하는 전반적인 판짜기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직무급을 도입하자 해서 판이 짜지니까 이걸 이런 노동자 쪽 임금을 어떻게 해서 판이 짜지는 게 아니라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업 쪽을 그렇잖아요. 재벌 대기업의 착취를 줄여서 격차를 줄이는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성과 연봉제로 돌아와서요. 얼핏 생각하면은 성과를 낸 만큼 임금을 주겠다.
경쟁이 일반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그 뒤에서 리베이트 받았던 그 왜 내부 고발로 해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얘기가 뭐였냐면은 내가 이렇게 큰 계약을 따오고 이렇게 큰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법인카드로 하는 회식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리베이트를 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가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이상의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오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과급제와 연동이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부 기업이나 일부 집단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로 허용하겠다. 오케이예요.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 두 가지 원칙은 지키자. 이건 노사합의해야 된다. 두 번째로 경쟁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부분 이런 데서는 경쟁이 아니라 협업을 어떻게 협업적인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확대시켜야 될 건가. 더군다나 경쟁이 필요한 영역조차도 저는 일정한 예외가 있는 게 이번 노벨 경제학상도 그런 분들이 받았는데 불안정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것을.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옥시를 많이 팔면 내가 성과급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사람 죽였는데 성과급 받아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1인 승무,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 가고 1인 승무에서 무인으로 가서 속도는 빨라졌는데 승객들이 많이 죽어간다. 이게 성과급을 받아야 될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과급을 적용하는 데는 노사 합의뿐만 아니라 일정한 예외는 완전히 두고 그리고 이걸 적용해서 효과가 나는 영역을 찾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나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가 나서야 되는 때는 언제냐면 성과급을 만약 합의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존엄과 인권을 훼손당하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과급은 그냥 임금 하나이고 노사 합의로 들어올 수 있고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곤란한 그리고 정부가 나서면 안 되는 이러한 임금 체계일 뿐이다. 그냥 임금 체계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성과급제가 이제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협업이 필요한 업무에 개인 평가 기준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준을 세운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죠. 한 예로 서울시립 동부병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성과 연봉제를 실시했다고 해요. 근데 간호직의 경우 성과 평가 기준에 건강과 자기개발 등의 사항이 있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그걸 하고 어떻게 평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 기준 자체가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의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항목 중 한 가지가 항상 단정한 몸가짐과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 지향적이다. 이걸 어떻게 측정해서 평가를 하죠? 뭐 지필시험이라도 봅니까? 그래서 결국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회사 측의 노동 통제가 더 강화될 거다라는 게 이제 성과급제에 반대하는 노동자 측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동료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쟁자로만 인식을 하는 직장 내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협업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뭔가 팀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조차까지 내 동료들의 성과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회사인지 뭐 지옥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게 존재의 불가능해지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건 유럽에서도 그래요. 유럽 음. 직무급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도 성과연봉제가 꽤 많이 도입돼가지고 사실은 노조의 교섭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개인 간 교섭을 하게 만들잖아요. 임금 교섭은. 그런 점도 있고 더 심각한 거 언제나
이 성과제가 도입되는 게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일 때하고요. 그 다음에 민영화가 이미 꽤 도입돼서 더 이상 도입하기 어려우면 다시 성과제를 쪼아요. 그러니까 그건 민영화된 성과제도 어쨌든 비용을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 끼 먹어야 되는데 한 끼 먹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게 민영화하고 성과연봉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과연봉제 나오면 민영화 나오고 인력 감축되고 인력 감축되면 또다시 성과연봉제 나오고 이런 악순환, 정말 악마의 고리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이 성과연봉제다. 또 평가를 해가지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결국에 가서는 이제 예. 임금의 저하를 가져올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예.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용자 마음대로인데 예. 이 성과에 대한 임금을 이 정도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용자는 내 마음대로 기준을 10분 활용해서 임금을 낮춰갈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공공 부분에 도입할 때 아마 나란 기자님이 그 의료 쪽은 말씀하실 텐데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존도 있고 항상 테러 위험도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 민영화돼 있고 거기다가 성과제 돼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안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세월호 났을 때도 선박 문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철도, 전기 거의 모든 것을 성과주의와 민영화로 하겠다는 건 정말 사람들한테 어쨌든 모든 걸 돈 주고 살아. 근데 네 돈주머니, 네 호주머니는 줄일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내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하는 이걸 생존 늑대 국가? 이런 걸 만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죠. 참 우리 중원수민님은 이름 붙이길 잘해요. 네. 또 의료 부문에서 이제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성과를 위해서 의료진이 과잉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들끼리 경쟁만 하고 협력을 안 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립 동부병원이 좋은 예인데요. 성과연봉제 시행 6년 만에 서울시립 동부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이 43%에 달했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평가 기준을 들이미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늘어나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은 경쟁 문제인데요. 당시에 서울 동부병원장에 재직했던 그 김경일 전 동부병원장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경쟁하기 시작하자 협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고혈압 전공인데 나한테 찾아온 이 환자한테 고혈압 말고 당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한테 또 찾아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적 때문에 그냥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당뇨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조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해야 될 진짜 거는 위험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치료를 해주고 또 내가 못하는 거는 나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한테 보내서 도움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병원이 하청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의 음식물은 일반 음식물 조리하고 다르잖아요. 당뇨병은 당뇨식해야 되고 거기도 하청, 중환자실 하청. 그래서 정말 심각한 정도의 의료 질의 저하, 그다음에 의료 사고가 빈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검사 건수를 기준으로 의료진의 성과를 평가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과잉 진료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게 환자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결국 서울시립 동부병원은 시행 8년 만인 2013년에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나가 떨어진 거네요. 근데 서울 시립 동부병원이면 시립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시립. 시립이 이제 비용 적자 이런 얘기를. 의외도 성과주의 있어요. 저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도 뭐냐면 의원들이 놀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언론에 몇 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뭐 이번 최순실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논의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쨌든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튀어야 거예요. 되네요. 예. 어. 언론에 몇 번 나왔는지 어느 언론에 나왔는지 몇 면에 나왔는지 아, 1, 2면 사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입법 발의 건수를 하도 체크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정법이나 상당 부분 개정법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노란봉투법 같은 거 만드는데 8개월 걸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평가가 떨어져요. 어떻게 바꾸냐면 예를 들어서 한정치산자 이런 말을 바꾸기로 하면 그걸 바꿔야 되는 법들이 수십 개 네. 수백 개 되잖아요. 네.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다 바꾸는 거야. 네. 그걸 발의안으로 내면 내 입법 발의가 몇 개가 돼요. 순식간에 수십 개가 되고 그게 똑같아요. 재정법 하나 만드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발의뿐만 아니라 통과 건수 계산돼요. 그러면 어떤 판단이 되냐면 저처럼 비정규 3법 같은 걸 발의를 하면 통과가 안 돼. 통과 쉬운 법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NGO 평가 이런 얘기가 이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제가 현장 많이 가잖아요. 현장 많이 가고 조율하고 이건 전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근데 그 평가를 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수상 뭐 이런 걸 주고 네. 나중에 그걸 공천 기준에 반영해요. 물론 그럼 목숨 걸고 하겠네요, 진짜.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공천 기준에 반영 안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고 의정 보고서에 내. 저도 그랬어요. 우수 국감 의원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그 뭐뭐뭐뭐 의원들이 올해의 의정 대상 이런 거 받고 그래요. 뭐 했다고? 그게 다 평가 기준에 들어가요. 상벌이. 이게 성과주의죠. 그래서 저는 의회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전 동의하지만 이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의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공천 잘 받고 표를 얻는 기술을 습득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원들 서로가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돼. 쟤보다 내가 더 평가를 잘 받아야 되거든. 그게 의원들 사이에 실제로 존재해요. 상임위에서 우수 국감의원 받는 사람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지 쟤가 왜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전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이거. 아유, 그냥. 근데 사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과 연봉제나 이제 저성과자 해고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없었던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예 우리 사회에서 이런 구도를 좀 축출해내는 예,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청년들이 경쟁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내면화돼 있죠. 내면화돼 거의. 있어서 청년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못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해고시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부당한 압력을 넣고 못 살게 구는 건 그건 시정해야 돼요. 하지만 일을 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고 대상이다? 저는 감당하고 가는 게 공동체라고요. 만약 그분을 기업이 감당을 못하면 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누구라도 존엄하다라는 말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근데 본인들이 워낙 경쟁이 시달리다 보니까 저 자리 없어지면 쟤 없어지면 내가 좀 편하겠거니 내가 승진할 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헌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당하면 자기도 당해요. 결국은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와요. 날라오죠. 예. 그 사람 사라지면 그 다음 순서가 자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회를 좀 바꾸는데 저도 노력을 할 거고 그런 노력이 보일 때 꼭
좀 동의를 해주십사고 부탁드려요. 그 공동체 의식의 복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저는 되게 시급한 과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뭐 마을이 아이를 키웠잖아요. 마을이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학원에서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일부 되게 그 소수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를 모르고 내 이웃을 모르고 어른들을 모르고 동생들을 몰라요. 그렇게 뭐 천하 유아 독존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친구들을 밟고서 올라서는 경쟁에 그런 익숙해진 우리 사회가 지금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제 시스템을 복원시키는 거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기득권층에서부터 나섭시다. 저는 장차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정말 시스템을 바꾸는데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깝깝해요. 이래서 애들한테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재밌는 발언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성과연봉제가 좋으면 대통령부터 실시해라. 공약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그 공약을 지켰나 그거 점검해서 그 연봉 깎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퇴임 후에 의정까지 연동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하고 싶느냐고 정말. 그 얘기 듣고 막 웃었는데 솔직히 그러고 싶네. 아이고, 네. 어쨌든 지금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 짚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부문 파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지금 쟁점이 뭐냐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이 뚫리게 되면은 민간이 다 뚫리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부디 잘 버텨주시기 바라고요. 파업 꼭 성공하시길 바라봅니다. 2부에서는 파업 중인 현장을 연결해 이야기 이어집니다. 쭉 청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